라디오 UK 토요 초대석 진행자 김아연입니다. 토요 초대석의 첫 손님으로 전 베트남 주재 북한 서기관 한진명 씨를 모셔보았습니다. 한진명 씨는 2016년 베트남 하노이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시던 중 신경의 변화를 느껴서 근무지를 탈출,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외교관들은 집안 내력은 물론 북한의 최고 엘리트 계급에 속하는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좋은 여건들을 마다하고 북한을 버리고 한국에 망명하신 이유와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6회에 걸쳐 여쭈어 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시스템에 대해 대사관이라 해도 해외 근무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선생님은 탈출하시려고 결심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탈출하던 당일의 행적이라 할까요?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간단히 얘기 드리면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으로 파견될 당시는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사망하고 김정은이가 올라서면서 그건 역사적인 순간이라 그런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 대사관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뜻밖의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다는 게 김정은이의 검호부 장성택이 그 사건과 관련된 처형된 그런 사건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말할 때 장성택의 정치적 그 파워는 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말단까지 더 깊숙이 묻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 없거든요. 둘째로 보면 그때 당시 대사관에 있는 성원들도 그 때문에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히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나 북한에 나와 있던 대사나 서기관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강제 압송당해서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북한 보위부에서 나와서 말하자면 자기 업무에 충실히 진행하라 이런 식으로 내부 지침 하라를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저 자체로서도 장성택이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또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또 둘째로서는 북한 대사관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말하자면 북한 대사관에서 우리 월급이 좀 작아요. 제가 325유로를 탔는데 그거 가지고는 대사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성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더 여유로운 삶을 한다길까? 그보다도 그걸 마련하느라고 북한에서 외교관들이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이런 불매 행위라고 그럴까? 그런 걸 진행합니다. 베트남에서 기본 진행하는 게 무관세 차거든요. 그래서 무관세 차를 하면서 대사와 트러블도 있었어요. 두루두루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다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 선입견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다 감각이 있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한 달 전인가 대사관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진한데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고 말하는 죄가 없으리라고 난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보증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진행할 수가 없다. 왜? 그건 나도 당신하고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이 뭐고 내 죄가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때 결심한 게 여기에 들어가서 오해 소지도 있고 하는데 내가 가서 이제 하노이 차라리 삼국이나 이런 데로 탈출을 해가지고 더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서 근무 시간이 5시 반부터 6시 퇴근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와서 길거리에서 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그 베트남 그 노점장에 있는 그 상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손전화를 빌렸어요. 빌려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근데 한국에 가자는 목적보다도 한국에 가면 부모들이 다치니까 한국에는 관하지 않고 삼국으로 탈출하는 데 대해서 한국 대사관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받는 게 업무 시간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했죠. 그래서 물론 제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근데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음 날인가 또 가서 전화했더니 업무 담당자가 또 뭐 자리를 비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한국 대사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지 뭐 이런 말은 위급한 상황이 오고 뭐 숙소에 있으니까 뭐 환각적으로 당장 뭐 붙잡아가는 뭐 이런 환각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벽 1시에 내가 뭐 죄가 없다는 걸 뭐 증명하느라고 처음에는 안전대표를 찾아갔어요. 그때 근무가 돼서 대사관에 뭐 죄가 일 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그 일종의 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때 일단 북한 대사관을 탈출하자 그래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라오스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웃음결에 그 택시 기사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 그때가 새벽 1시 반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국 대사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외교관이 되려고 결심한 때부터 학교 생활 선발 과정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북한에서는 수재 선발 교육이라고 진행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세부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어릴 때는 뭐 창강 유치원, 뭐 좀 더 나가면 뭐 김정숙 타가서 그 밑에 단계는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서는 평양외고대학 부속 평양외고학원, 평양일고등중학교, kum성학원 뭐 이렇게 한 크게 부류로 3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선발 과정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을 보고 구역에서 먼저 뭐 여러 개 학교들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그만 중앙에서 내려보낸 폰투거라고 그러는데 북한에 그게 있거든요. 논에 더해서는 뭐 20명을 선발하라. 평양시나 남포시는 직할시기 때문에 거기는 비례를 맞춰서 15명 정도의 포인트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치고 더해서 시험을 치고 중앙 시험을 또 칩니다. 중앙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 평양외고대학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거기서 합격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경쟁 비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양외국어 학원에 갔을 때는 3대1이 비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초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외교관 양성이 크게 지금은 2가지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3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에서 국제관계대학,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데요. 국제관계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평양외국어 대학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가 있거든요. 근데 김정일 시대의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대거 말하자면 외교관으로 양성하던 것이 이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로 좀 전환기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환경은 어땠는지, 또 어디서 태어나시고 교육을 어떤 과정을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좀 태어난 것은 그 북한에 그 잘 아시는 그 김일성이 태어난 평양시 만경대 구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경대에 태어났고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태어날 당시 환경을 봤을 땐 뭐 다 다른 가정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나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이분들이 뭐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그런데 한국 전쟁이나 이때 뭐 대한민국을 반대해서 좀 뭐랄까 거기 말씀드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그쪽 면에서 많이 좀 싸우다 죽었어요. 줄다 나니까 집이 한 열사 중에 한 5개 정도 있으니까 북한 계급으로 봤을 땐 뭐 혁명계급 뭐 1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계급적 토대가 있으니까 하여튼 조건은 많은 데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그 내각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시고 또 둘째로서는 저희 친척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평양외국어대학 학원에 선발돼서 가서 그래서 평양외국어대에서 6년 동안 프랑스를 전문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또 둘째로 북한에서는 군복무 기간에 따라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간부 선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복무를 진행하였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혁명화 과정을 거쳤다.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었고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표징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복무를 한 11년 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불어국문과에서 한 5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북한에서 그좀 뭐가 한국이나 자본주의 나라들의 그좀 공무원 그 절차가 좀 다르거든요. 북한은 저 그게 국가 이게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북한은 국가 졸업시험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대학 졸업할 때 그러니까 국가 졸업시험에서 북한식으로 채용들을 성중간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우등생들을 19기관, 덕국기관에 배치합니다. 거기서 성적을 인정받아서 제가 그 평양 북한 내무성으로 입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2010년도 4월달에 북한에서 주체사상 세계대회를 진행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내무성에서 선발이 돼서 국제회의를 평양에서 주최하는 데서 하다 나니까 실적을 인정받아서 2014년도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와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복무가 약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군복무 시절 혹시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북한에서 군복무 하기 전에는 좀 가정적 토대나 환경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군대 나갈 때는 북한의 세뇌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통일전사다, 통일병사다 하면서 제 딴에는 큰 포부 그러면 북한에서 군복무 나가는 기본 원인이 당원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당원이라는 건 북한에서 필수적으로 자기가 승진하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표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진행했고요. 근데 제가 군복무를 진행하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서 고난의 행군이 제 알기에는 93년도인가 92년도 말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 제가 아버지가 좀 특권계층이 있다 나니까 군복무도 처음에는 평양시에서 진행을 했어요. 평양에서 거러민양 천국이라고 여기로 말하면 김포병장에서 인천병장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군복무 시작을. 예, 그때 고난행을 겪으면서 많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항우가 계급적 토대야 계급 환경이 다르고 평양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군복무를 진행하다 나니까 많은 분들이 옥수수 가루 하나 가지고 온 집안이 하루를 먹고 살고 풀죽을 먹고 그러면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평양에서는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나가면 장마당 구석진 곳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이런 충격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그때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도 이런 말하자면 북한의 이런 환경을 처음으로 맞이하다 나니까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이나 대책안을 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이건 애로사항이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반감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다나니까 그때 진짜 국가의 무능함으로 해서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때. 예.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